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발표는 한지 등재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형문화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함현희 전북대 명예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현희 교수님을 맞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다가 2018년에 정년을 하고 지금 현재는 무형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유네스코 활동을 하고 있는 NGO이고 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발표를 감히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지 전문가는 아니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한다는 그 입장에서 저에게 이제 그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한지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딱 한 가지 빼놓고는 다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의 이제 결론은 아마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맥이 빠지니까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정말 한지를 위해서 한지의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각계각층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또 학술 그 영역에서, 그리고 장인들, 인간문화재 분들께서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쳐진 거는 이제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딱 하나 빠진 게 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발표 내용은 이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프롤로그에서 한번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때는 이미 등재된 그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등재가 됐을까 하는 거를 좀 보는 거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선지하고 일본의 화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와 화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미 결론은 제가 왼쪽에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다 이미 제가 이렇게 결론을 미리 프롤로그에서 이미 에필로그를 쓴 셈인데, 뭐냐면은 종이 만들기 vs 종이 생산, 제가 paper making vs paper production 이렇게 쓴 거는 이미 차만이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할 건가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선지와 화지는 이걸 했기 때문에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전통 지식과 기술의 고유성 대 전통 기술의 우수성. 그러니까 뭐 우수한 거는 기본이고 또 우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화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게 드러나는 경우를 종목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다. 아까 여러 환영사 축사에서 보니까 다 자랑스럽다 하니까 그것도 다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한지 하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된 겁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가 또 있죠. 살아있는 문화를 막 강조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통해서 한지의 우수성이 드러난다,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문화로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그 장인분들,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분들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다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살아있는 문화가 된 거죠. 근데 그 살아있는 문화를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야지 그게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인데요. 선지와 화지가 어떻게 등재가 됐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그 사실은 정신이라든가 유네스코 협약이 뭔가 하는 거는 제가 너무나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다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2003년에 돼서 올해가 벌써 2021년 요번에 16차 정부간위원회가 파리에서 12월 15일, 6일 그때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물론 저도 지금 갈까 말까 코로나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아직 비행기표 예약만 해놓고 갈까 말까 하는 중인데 이제 그 정부간위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면서 그 무형문화유산의 이렇게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활동 중에 끄트머리에 등재를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 이런 평을 듣는 게 이 등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확 끌는 거죠. 근데 무형문화유산의 협약의 기본적인 정신은 등재보다는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배용 단장님께서 그 한지를 살아있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름도 명칭도 바꾸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하신 거고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등재는 그 과정의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등재하는 요건은 대부분 갖췄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가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그걸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철학 이런 걸 우리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뒤에 가서 그 등재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대표 목록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제 걸로 다시 좀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포인트를 찍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거든요. 네네. 포인터로 해서 포인터가 찍혀지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대표 목록에 지금 492 종목이 있고 128개가 있는데 사실은 긴급 모금 목록도 있고 모금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지금 여기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다 등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대표 목록에 갈 거다 이런 것이고요. 등재 기준 중에 이제 점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5가지 정도를 해놓은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하나하나가 그 종목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게 정의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식별이라는 게 이제 좀 사실은 아이덴티파이 하자는 건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커뮤니티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지를 등재하고 싶을 때는 공동체성이 얼마나 있느냐, 공동체성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지 공동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념화해서 어떻게 규정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잘 디스크립션하고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아까 얘기에 이제 평가 기준이라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놓고 되게 이 안에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는 우리가 이 R1, R2, R3, R4, R5까지 해서 종목의 식별과 정의가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R1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지 너무 중요하고 한 전통 문화라서 이게 너무 그 가치가 있는 일이고 다 알지만 이거를 그 어떤 식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고 하는 거를 하나도 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딱 설명할 수 있는 250자 이내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 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말하자면 이 무형유산 협약의 이 정신이라든가 협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차차 드리겠는데,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유네스코가 이러한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한다. 그렇게 이 5가지는 다 중요한데 대부분은 우리의 지금 한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거를 뭐 보호 활동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이런 저 인벤토리가 있느냐, 상세 목록이 있느냐 다 우리나라 갖추고 있고 이미 등재가 지자체에서 등재를 했고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이거는 인벤토리가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1과 관련지어서 가장 첫 번째 이 한지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종목으로 예를 들면 보유자를 주는 게 아니고 또는 무슨 그 특별한 어떤 이렇게 그 한지와 관련된 장인 개인에게 주는 그런 게 그런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전통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나라 선지하고 화지를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지는 2009년에 올라간 거라서 이거는 크게 이런 경쟁을 한다거나 아주 철저한 아까 R1부터 R5까지 있는 거를 다 걸쳐서 올라간 거는 거의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런 기준이 그렇게 그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는 이미 중국이 우리가 이런 무형문화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 있었던 것이 그냥 2009년도에 초창기 거는 좀 그 오늘날 같은 그런 리스팅 제도, 심사 제도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2014년에 등재된 여기 첫 번째 거가 이제 일본이고요. 화지고 두 번째 게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 종이와 관련된 거는 어떤 나라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 굉장히 중동에도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종이가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먼저 인류무형유산에 지금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것들 종이와 관련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중국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뭐 페이퍼 컷 유명하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양들 만드는 거. 그다음에 블럭 페인팅인데 이것도 그 이런 그 기술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없어서 이런 정도가 종이가 언급된 그 사례다라고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두 종목밖에 없다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행 연구할 때도 우리가 선행 연구 검토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내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중에 제가 선지보다는 화지 왜냐하면 선지의 뭐라 그러나 선지를 신청서도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근데 화지의 신청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화지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 근데 이거를 단순히 등재용 무슨 준비다라고 하기보다는 화지를 지속 가능한 전통 문화로 일본의 전통 문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묘사하는가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종이 전통 종이의 보존의 그런 상황이 현황이 어떠냐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화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여기 세키슈 반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호온 민홍시, 그다음에 호소카와시 이런 그 종이의 그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이게 새 마을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종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신청서에 보면 새 마을에서 이 종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마을은 어디 미스미션의 하마다시의 그 시마네현의 하마다시의 미스미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낸다. 이 마을에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종이를 세키슈 반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물론 이 마을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장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전승을 이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에 장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보존을 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마을 단위의 협업이 어떻게 지방 정부가 도와줘서 이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유명한 일본의 종이가 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연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게 제가 오늘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 정부도 지금 나와서 이렇게 뭐 기도 전달하고 그랬으니까 지방 정부도 잘할 것 같고 돈도 막 준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고, 그런데 보존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인과 장인들의 가족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왔는가. 당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부 다 이렇게 가공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단계를, 수없는 단계를 밟아갈 때 어떤 협업들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런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등재를 할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화지를 그 신청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뭐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전승 구조,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들이 힘을 합해서, 이거 사실 돈도 안 되고 힘도 들고 막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보존해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일구어 왔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진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숙제고요. 등재 결정문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일본의 등재 결정문인데요.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일본 내에서 화지 생산 마을, 지역 주민들, 관료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높이 살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마을 R2를 보시면은 등재를 통해서 화지장인 마을의 중요성이 고양되어서 전통 지식과 기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등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전통 한지가 지속 가능한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손에게 그걸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중국의 선지는요, 제가 중국을 안 가봐가지고 선지를 만드는 이 안휘성의 제가 직접 가본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청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가 하나가 주민들의 9분의 1이 직간접적으로 선지 제작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장인들의 제안에 따라서 재직 강좌도 막 만들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진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사진으로 만들어낸 거를 보니까 이거는 일본이 올려놓은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요 다음 사진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 건데, 이게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중국의 그 안희성 경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작업을 한다. 이 영상을 엄청나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올림픽에 이거를 쫙 냈어요. 이 선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장혜모 감독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갖고 올림픽에, 북경 올림픽에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중국 전통 문화가 저런 게 있구나. 근데 마을 사람들의 선지 만드는 과정을 찍었다는 거죠. 이런 게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것들을 찍었는가. 그러니까 막 우수하다, 막 뭐 즐기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선지를 수천 년을 종이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해왔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게 세계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협업의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올림픽을 하면서 자기네 종이 만드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 만드는 종이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할 때는 이게 자기네 자부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세계에다 내놓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자기 문화와의 그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거를 이렇게 우수하다보다는 이게 우리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등재된 종이가 국가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문화 정체성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일본처럼 이렇게 뭐 온갖 예식을 많이 잘하는 국가니까 이거 뭐 종이 만들기 전에도 다 의례를 하고 뭐를 이렇게 막 의식을 아주 거창하게 잘 거행하면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전통이면서도 살아있는 문화여야 있는가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종이를 등재시키고자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과 중국의 케이스인데, 이걸 전통으로서 그냥 우리 그 예전에 왕조실록 만들 때 종이를 썼으니까 그게 이렇게 수천 년을 튼튼하게 해 있다라는 것만 강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전주처럼 그 임명장을 할 때 이렇게 전주 한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 우리 시장님이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셨나 봐요. 그래갖고 전주 한지를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사회적 결속과 협동이 가족, 이웃, 지역 사회가 어떻게 공유하고 단합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종이를 조사할 때 이 조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등재 신청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종이가 왜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인류 대표 목록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는 당위성, 이런 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 친화적인가? 물론 그렇죠. 저 물나무 햇볕 전통 지혜가 어우러진 생태 친화적인 게 우리가 전통 한지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승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전통 한지 산업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갈 것인가, 산업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 한지를 유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수성을 막 강조하면 그거는 산업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문화의 그 통합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전승해서 그거를 문화적으로 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도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학습하게 하고 전통의 그 지식을 지혜로 이렇게 전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 종이를 열심히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는 홍보대사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 전통 한지를 당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10년째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지난번에도 왔다 갔습니다. 전주에 한 6개월 있다 갔는데, 이 양반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자기 같은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한 전문가인데 배울 곳이 없다. 그래서 배우러 가면은 일주일 혹은 하루 체험 교실 이런 건 있다. 전주 한지 센터에 와서 배우겠다 그랬더니 체험은 있는데 이런 학습하는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없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성,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 종이어야 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굉장히 우수하고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의 종이가 다른 나라의 종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종이들 중에 하나로서 인류 그러니까 종이 문화를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키고 전통 문화로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이게 범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유네스코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단합과 합동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 있는 문화로 영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문화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래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이렇게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일들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고, 이것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파악한 그 한지 장님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당나무 산지하고 지역별 당나무의 특징도 여기 지금 다 있는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공동체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숙제고, 지역별 한지 제조업체도 44곳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조사한 거를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오래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현대화된 공동체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지 산업, 한지 아까 말씀드린 한지 제조, 한지 공예, 한지 산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범국민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거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이런 한지를 살아있는 문화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들도 있고 이런 활동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한문 전문 기관도 이렇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한지 공동체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뭐 공동체를 입증하는 것도 막 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지 공동체성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이거를 잘 기록하고, 이거를 등재 플러스 앞으로 살아있는 문화로 지속 가능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공동체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거듭 해봅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미 이렇게 아까 이 새 마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졌고요. 네, 그래서 맺은 말입니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주목하는 종이 문화는 전통 지식, 기술, 협동심,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화적 관습까지도 포함하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 재지술이 우리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상징성과 과학성을 경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 전통 제지술이 이런 자연의 계절적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 지금 요즘 기후 위기다 또는 뭐 환경 위기다 이럴 때 이런 전통 종이가 한국의 전통 종이가 생태 친화적이다라는 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제주수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의 복원에도 기여한다. 이거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마지막에 유네스코에서는 자연, 농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시스템으로서 종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지역적 차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종이 문화가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너무 종이에 대한 연구 너무 많이 했고 많이 해오셨고 그 성과도 굉장히 좋고 우수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미진한 한지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동체적 개념을 규정하는 쪽에도 이제 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처음 발표를 해주신 함한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주제로는 전주 한지의 특징 및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가치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전주 한지장으로 계시는 최성일 한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 한 2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일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한지의 특성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앞에서 함한희 교수님이 등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전주한지의 역사성과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는 아시다시피 품질 좋은 당나무와 철분이 없는 깨끗한 맑은 물 그리고 투철한 장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 한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주 우수한 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있는 당나무 산지가 되겠고요. 그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아주 검게 생긴 먹닭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닭을 비롯해서 상관면 중림리, 소양면 해월리, 소양면 또 대승리. 지금 현재는 전주시 외망실이라는 곳에서 그 당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 그 전주 근교에 당나무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재료로 한 한지 산업이 옛날부터 그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그 근교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임실군 덕치면에 당나무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그 자랑인 국가무형문화재 홍추수 선생님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김일수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군과 남원군에서 또 품질 좋은 당나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 가명 완산 식곡 병풍도가 되겠고요. 좌편에 지소라고 써 있고 이 밑에가 또 선자청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소는 그 종이를 만들던 곳이에요. 종이를 만들던 곳이고
그 선자청은 그 종이를 이용해서 뭐 부채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주가 한지의 주 생산지였으면 물론 그 한지 유통산업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우리나라 한지를 대부분을 유통하는 인사동에 가서 보면은 전주지업사, 전북한지, 전북지업사, 뭐 전주한지 이러한 상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저희가 이제 전주한지가 그 대한민국 한지 시장을 그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 우리 한지는 이제 생활의 변화와 이제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좀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를 좀 겪었습니다. 1800년대에 풍남동을 중심으로 한지가 이제 제조가 됐었는데요. 도시화에 따라서 물이 차츰 나빠지고, 이제 1940년대 서학동 흑석골로 이제 점차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960년대까지가 아니고 80년대까지 흑석골에서 그 한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지를 생산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그 하천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팔복동으로 그 1993년도에 22개 업체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를 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다가 또 역시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갈수록 생활 환경도 변화하고,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제 값싼 한지 대용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기를 겪고, 이제 그 22개 업체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개 업체로 줄었어요. 22개 업체가 5개 업체로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만이 전주 그 한지 생산 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외에 한옥마을에 전주 전통 한지원, 그 대승마을에 대승 한지마을, 흑석골의 한개 업체, 이렇게 전주 인근의 수로간지 업체는 6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주 한지가 이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화 그 문화예술 시장에 많은 기여와 대부분 많은 차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주에서 생산된 한지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그 유명한 작가님들이 사용해서 그림이나 서화를 다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그러한 주옥 같은 예술 작품들을 보존이나 보수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전주 한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세상이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인데요. 항상 뭐 자주 보는 사진이에요. 자주 보는 사진인데, 저도 지금 한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 지금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좀 짠하죠. 저렇게 어렵게 종이를 만들었을까. 물론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저 시대에 비해서는 정말 뭐랄까 편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이게 1930년대 전주에서 태지를 만들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지금 장소는 주변 형세로 보아서 숭암산 자락 전주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지는 잘 아시다시피 가는 털과 같은 이끼로 핵함의 일종이라고 하죠.
그 섞어서 뜬 종이로 그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사군자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태지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리지 않았죠. 뭐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주천에서 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태지는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만들던 품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속칭 이제 한지 골짜기라도 불리우는 이 계곡은 저 위에가 이곳이 잘 안 나오네. 이것이 이제 흑석골 안에 벼락소라는 폭포가 있었고 뭐 용천대라는 뭐 폭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가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가재도 많이 잡고 그러고 놀았었는데 이제 그 지하에서 뽑아 올린 철분기가 많이 함유된 물이 아닌 지상에서 흘러가는 철분이 없는 순수한 연수예요. 그 연수를 가지고 하루 종 24시간 물이 파이프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저 골짜기에서 파이프 꽂아가지고 그게 공장으로 유입이 됐으니까요. 물을 틀고 막고 오는 것도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물이 나와서 흘러가고 이랬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이제 전주 한지 특산물인 한지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이제 한지골이라고 불렸는데요. 한지골로 자리한 것은 전 잘 몰랐습니다만 써 있네요. 예, 한국 전쟁 이후에 흑석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앉아서 한지를 뜨게 되면서 그 한지 공장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지를 생산하던 흑석골 지소가 있었고 300여 개의 한지 생산 시설이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놀랍네요. 지금 저기 우측편의 사진은 복계 북계가 아니고 복계입니다. 복계 이전에 구하천이고 지금은 저렇게 복계가 돼서 하천의 흔적은 없고 이제 큰 길로 남아 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 전주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지 생산시설 이제 신축 공사 조감도인데요. 그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걸어보는 곳입니다. 전주한지 제조업체 현황은 이제 팔복동에 그 전주 한지 공장 이제 저를 비롯해서 천일한지, 용인한지 세 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기계한지를 만드는 대한특수한지라고 있고, 그리고 교동에 한옥마을 근처에 전주 전통한지가 있고, 천양 P&B 본사가 있습니다. 대성동에 대성한지가 있고, 서사학동에 흑석골 근처죠. 고궁한지라고 있습니다. 당나무가 전주지방 근교에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재료로 한 한지 제조업이 옛날부터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요. 물이 깨끗하고 철분 함유량이 적어서 인근에 생산되는 당나무로 양질의 한지를 즐기고 윤인하는 그런 한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록주로는 순지, 화선지, 산업용지로는 인쇄용지, 건축용지, 포장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하만희 교수님 말씀대로 전승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곳이 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2017년도에 전주시에서 전주 한지장 4번을 선정하셨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들을 지원해 주십니다. 또 전국 유일의 그 한지협동조합이라고 있죠. 전주한지 사업협동조합, 이곳에서 마케팅이나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많이 지원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성일한지에 간략하나마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이제 흘림뜨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보통 앞물질과 연물질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앞물질, 연물질, 앞물질, 연물질 이걸 계속적으로 교차합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교차하다 보면 그 섬유의 그 가로 세로 그런 강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한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그 오차 범위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줄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 보건연구소에서 2종을 인증을 받았어요. 저희 공장에서. 이 세계적인 인증이라고 해서 너무 기뻤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축하도 받았고요. 그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하만희 교수님이 너무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이제 국내 중요 지정 문화재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국내 문화재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사전 인지하고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지정 그 한 시장님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임실의 홍춘수 선생님, 그리고 문경의 김산식 선생님, 의령의 신현세 선생님, 괴산의 안치홍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도지정으로는 장성우 선생님, 장은영 선생님, 이장훈 선생님, 이상옥 선생님, 김일수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 전주시에서 지정하신 김천종 선생님, 강갑수 선생님, 김인수 선생님, 또 제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는 아직은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의와 효과로서는 그냥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긴급 보호 목록 및 대표 목록에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한지가 뭐 100번 손이 가야지 종이가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 고행의 길인데 이제 그러한 그 어려운 작업 속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저희로서 이런 자긍심이 고취가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선지하고 그 일본의 화지하고 중국의 선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빨리 되고 싶고요. 한국과 유네스코 강조되는 가치 모든 부분에 한국의 한지는 등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한지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성일 장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 한지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전통 한지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히데스 인터내셔널 대표로 계시는 김보경 대표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보경 대표님은 우리나라 한지의 해외 홍보 및 그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도 그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인터내셔널의 김보경입니다. 오늘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 한지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 방안입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한 게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전통 한지를 해외 수출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만큼이나 한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할까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지를 해외에 더 잘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들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발표집 안에는 이미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개별 작가분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요. 발표집에는 뺐기 때문에 발표집의 내용을 보시지 말고 가능하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더 많은 그 이미지들을 보시고 더 즐겁게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외 종이 시장에서 한지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모든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김승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들은 각자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수출 자료를 기준으로 한지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바티칸, 스위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호주,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저희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한지를 써본 국가입니다. 또 한지가 복원용 한지를 시작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판화나 공예,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지를 사용 중입니다. 복원용 한지로는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 대형박물관, 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바티칸 카톨릭의 주요 유물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가장 최근의 일이고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 것인데 미국의 유명 작가인 도널드 저드의 작품의 판화 제작용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작가들이 한지를 종이접기나 지승공예, 줌치공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지 수출을 위해서 해외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회사를 시작한 이후에 참여했던 그 한지 박람회인데요. 2002년에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뉴욕 선물용품 박람회를 시작으로 2002년 이렇게 쭉 해서 2020년에 페이퍼월드까지 많은 전시회에 나가서 한지를 홍보하고 또 한지 샘플들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에 나가서 이제 한지를 보여주는 거는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지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보존 연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요한 문화재 관련 기관 대상을 선정해서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 갖고 한지 설명회를 따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보스톤, 뉴헤븐, 뉴스앤젤레스 이런 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기관들에 가서 다 한지 설명회를 보존 처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지 설명회 결과로 저희가 그 미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 제시몬이라는 시니어 컨설버터가 한지를 자기들이 그 문화재 복원용지로 적합한지 테스트해 보겠다고 해서 2004년에 저희한테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 결과 한지가 문화재 보존용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문화재 보존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부터 한지를 2,000매 정도 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만 이렇게 또 한지 해외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서 한지를 구매했거나 저희와 같이 협업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그 한지의 문화재 용지로서의 적합성 테스트를 했던 송민아 씨라는 문화재 보존 처리 전문가가 2013년부터 2011년까지 많은 그 한지 워크숍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2014년에 그 밀라노에서 있었던 그 한지 워크숍인데요. 이것은 그 주 밀라노 한국 영사관이 후원을 해줬는데 이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저 교황님의 그 지구본을 복원하거나 그다음 카톨릭의 주요 유물들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워크숍 사진입니다. 이건 2019년에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열렸던 한지 워크숍이고요. 다음 사진은 2021년 작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이탈리아 프로글리아 수도원에서 열린 한지 워크숍입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화지가 아닌 한지를 실제로 써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한지 매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의 한지 수출을 위한 행보 활동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함 교수님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에이미 리라는 작가입니다. 작가이면서 외발을 미국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그 외발 가리키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발을 접하고 또 화지를 배웠던 사람들이 외발을 알게 되면서 한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에미리는 본인이 외발 수업도 하지만 본인이 줌치와 지승 작가이기 때문에 1년에 10회 이상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지의 그 공예품의 한지 공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또 그 색한지나 공예용 한지들이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워크숍 모양 모습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한지를 두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인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보시죠.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한지 이렇게 외발뜨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발 뜨는 거를 보시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 흐뭇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발 뜨는 거를 배우고 또 외발 뜨는 거를 이렇게 시연하면서 서로 직접 해보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지에 대한 평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그 미국 그 AIC 포스터 세션에서 한지를 복원 용지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해서 미국의 복원 전문가들이 한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교황 요한 23세 대형 지구본 복원에 경남 의령의 신현세 선생님의 한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셨던 사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지구본을 그 50g에서 60g 정도 되는 외발로 지금 복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끔하게 복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신현세 전통한지의 3종이 한지의 문화재 복원령을 인증받았고요. 이를 계기로 또 성 프란체스카 친필 기도문을 포함해서 5종의 이탈리아 중요 문화재 복원에 한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대미술의 거장 도널드 저드 파나 제작용 한지로 그 신현세 선생님 한지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 한지의 해외 사용 사례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유명 작가 도널드 저드의 전시회를 위한 파나 작품용 종이로 한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이 되게 된 계기는 1991년에 도널드 저드라는 작가가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면서 한지를 본인의 파나용 목파나용 종이로 선정을 하고 92년, 93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지에다가 목파나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한지를 수급하는 것이 좀 그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93년에 안타깝게 도널드 저드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지의 도널드 저드의 목판을 찍는 작업이 중단이 됐는데요. 2015년에 그 저드 파운데이션이란 곳에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신현세 선생님의 한지 630에 930, 65에서 70g 정도 되는 쌍발로 제작된 한지를 그쪽에서 선택해서요. 그 한지 1,500장에다가 그 500장 정도 되는 파나 작품을 만들어서 이번에 2001년에 홍콩과 오스트리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신현세 선생님 한지에 찍은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고요. 총 20점의 작품, 목파나 작품에 25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술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그 피카소가 한지를 썼다 하는 거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그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 대형 선전포스터 전시용으로 수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지금 대형 그 색 한지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원주 한지에서 저희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한지였고요. 1200에 1800 정도 되는 그런 32g짜리 쌍발로 초지된 베이지 톤의 한 색 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부서지는 거였는데 이 색 한지를 사용해 가지고 배접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1815년에 제작된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군용 지도책 수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지도책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저렇게 다 찢어져 있었는데요. 그 많이 찢어진 지도책을 32g 정도로 초지된 복원용 한지로 훼손한 것을 다 복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저렇게 복원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같은 기관인 보스턴 애스니움에서 1521년에 베니스에서 발간된 고서를 수리하는 프로젝트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외부가 심하게 훼손된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외발지를 사용해 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책을 아래와 같이 외발 한지를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다시 가죽을 씌워서 이렇게 말끔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한지의 해외 사용 사례는 그 로버트 랭이라는 작가가 오리가미로 이제 색 한지를 사용을 했고요. 또 안동 한지를 이용해서 PJ 벌진이라는 작가가 이런 줌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했고요. 또 이거는 지금 색 한지를 사용해서 또 작품을 한 경우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빌 롤턴이라는 작가가 또 줌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또 줌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 거고요. 모두 한지로 제작한 것들입니다. 이제 콜라주 기법으로 다시 제작을 한 거고요. 또 아까 앞서서 그 소개시켜드렸던 에이밀이라는 작가가 지승공의 작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를 사용했던 주요 해외 고객이 어디가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복원용 한지를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청, 그다음에 내셔널 갤러리,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참고로 이 사진은 저희가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갔을 때 그 한지 설명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또 예일 대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아이오와 대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CCAHA라는 한 문화재 보존 수리 기관, 그다음에 저드 파운데이션, 루브르 박물관, 브리티시 박물관,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수많은 그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저희 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지가 지금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곳을 저희 고객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복원용 한지는 미국에서 복원용품을 많이 파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탈라스라는 데서 본인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한지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좀 흐리긴 하지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지라고 쓴 거. 그다음에 미국의 폴리스틴이라는 또 복원용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희 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저희 것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지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한지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또 독일의 GMW라는 회사에서 역시 복원용 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705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지들이 이름이 없고 다 순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각각의 한지가 고유한 이름을 찾는 그런 작업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페이퍼 커넥션이라는 회사에서 그 판매하는 색한지입니다. 안동한지 색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히로미 페이퍼라는 곳에서 색한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픽 프로덕트라는 데서 이제 한지에 인쇄한 한지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TS라는 곳에서 신한 선생님의 복원용 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업체인데요. 유럽 전역으로 그 한지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경험한 거를 가지고 한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뭐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한지를 수출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해외 박람회 전시업체를 꾸준히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외에 우리나라의 모든 한지를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는 없습니다. 그 한지 그러니까 전시회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회를 선택하실 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한지 공장의 한지와 제일 잘 맞는 그런 그 전시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구용이나 공예용 한지를 주로 하시겠다, 해외에다 소개하시겠다 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월드나 뭐 미국은 아트 머티리얼 월드라는 그런 문구 중심의 그런 전시를 나가셔야 될 거고요. 판화용 한지나 작가용 한지 같은 것들을 위주로 팔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서던 그래픽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는 그런 그 전시회를 나가면 비교적 많은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의 한지를 문화재 수봉용 한지로 해서 팔겠다고 하면 다른 뭐 이런 전시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문화재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런 연례회의 안에 있는 산업전에 출품을 해서 한지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봉용 한지 같은 경우는 미국은 AIC, 유럽은 IIC, 그다음에 유럽은 또 아이콘이나 IADA라는 이런 컨퍼런스들이 1년 또는 경년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지를 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 구조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출 시의 판매 단계가 한지 생산 업체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가는데 저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요. 금액이 최소 4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그 한지를 만졌을 때 지금 내가 파는 가격보다 4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이 한지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의 품질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수출 시에는 항상 그 샘플, 우리가 먼저 제시한 샘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문을 하기 때문에 샘플과 동일한 두께, 색상, 표면, 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샘플과 다른 것이 가면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다른 종이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국내에서 뭐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인사동에 있는 그런 한지 소매상이나 그 지업사 같은 곳하고 거래하는 거하고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한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그 최소 주문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초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주문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장이 됐던 10장이 됐던 그쪽에서 원하면 일단 그런 걸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지종의 한지 생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지 공장별로 특징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장이든지 모든 한지를 다 만들 수 있고 만드는 한지들이 좀 더 유사합니다. 뭐 색한지와 뭐 흰한지 이 정도의 구분과 약간의 뭐 화선지 이 정도의 구분만 있고 아주 세심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식으로 업체별로 특성 있는 한지를 일단 그 좀 생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한지가 해외 시장에서 겨뤄야 할 상대는 화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지가 그 닭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지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화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외발지라든지 아니면 100호지 이상의 오버사이즈, 그다음에 천연 염색지, 뭐 유지 장판지 같은 그런 좀 특수한 종이들을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서양화를 하는 그 작가분들이나 사용자들을 위해서 표면 처리가 된 한지라든지 아니면 인쇄를 할 수 있는 한지와 같은 좀 새로운 한지를 좀 가공 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통 문양을 현대화한 패턴을 개발해서 한지와 접목하면 훌륭한 그런 공예지나 아니면 포장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런 작가들이나 디자이너와 함께 한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듯이 한지의 이름이 저희가 순지라고만 이렇게 다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순지를 수출할 때 항상 제가 번호를 붙여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들여다봐서 개별 한지의 이름이나 특성, 한지 공방의 역사성을 발굴해낼 수 있는 스토리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한지와 수출이 돼야지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지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포장 방법 같은 거에서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미국이나 유럽의 화지 전문가 대상으로 한지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제가 저기 적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화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시회 부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지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40년 이상 화지를 쭉 써왔기 때문에 특히 그 문화재 복원용 쪽 사람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또 검증했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이미 화지에 대한 좋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사용자들을 한지 사용자로 데려오고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 즉 대학생들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지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수 박물관 내에 전시회나 체험 워크숍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하고요. 복원 사업 같은 것도 후원을 하고 또 그 한지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많이 개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그 에미리 같은 그런 외국에서 한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한지를 배우러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지 공장 입장에서는 또 그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한지를 가리키는 시간 동안은 일을 하시기 어렵고 또 한지를 배우러 가는 곳들이 다 이렇게 약간 외진 곳에 한지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숙소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주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선지나 화지에 비해서 영문으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한지 전문가들이 좀 활발하게 영어나 프랑스어 같이 그렇게 해외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해당 언어로 한지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한지 연구과정 같은 거를 해외에다 개설을 할 수 있다면 한지 홍보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그 취미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한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 하비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한지를 쓸 수 있게 공예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업을 통해서 한지를 실제로 사게 되지 전시회에 와서 그냥 한지를 보는 걸로 한지를 사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한지 수출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02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는 제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지를 더 많이 팔 거라고. 근데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아의 모든 종이가 다 해외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한지를 팔고 홍보하고 해야지만 한지 수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질 좋은 한지를 또 생산을 해야지만 한지를 수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방별로 좀 전략 제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 단체나 정부기관 쪽에서는 화지가 어쨌든 우리가 좀 우리보다 앞서서 30년, 40년 앞서서 해외에 그 성공적으로 화지를 홍보하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수출 전략을 좀 연구해서 한지의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분야랑 또 한지 공장이 한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한지 공방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한지 공장에 직접 들어가는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그 예산 그 편성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는 알지만요. 일단 한지 공장이 살고 한지 공장에서 좋은 한지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홍보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지를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한지를 만들고 한지 공장이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종이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그 문화 쪽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화지를 알듯이 한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거고요. 또 한지를 해외에다가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그런 모든 방법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앞으로 한지를 해외 홍보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지를 갖다가 해외에 수출하고 홍보하는데 그간의 노하우랄까 노력 결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한지의 해외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김보경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포럼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조선왕조실록 한지의 보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북대학교의 정명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명준 교수님은 그 조선왕조실록 그 보존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도 같이 수행을 하셨고 한지의 그 열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의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준입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넘어갔고 약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게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 시작된 거는 이 연구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조선 왕조실록이 보관됐던 전주서고인데 여기 보관됐던 실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초로 제가 이걸 접했던 건 2006년도고요. 그 당시는 제가 그 대학원생이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소개하신 최태호 교수님이랑 같이 그 팀들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7년 정도 동안 연구한 내용 중에서 그 중에 한 일부를 좀 발표한 거니까 20분 정도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요. 사실은 이제 한지보다는 원래 제가 전공이 한지가 아니고 종인데요. 이 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보존 상태,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 뒤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좀 손상이 많이 됐었어요. 이렇게 붉게 변하거나 하얗게 변하거나 갈색이거나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상태가 위중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 그 전국에 있는 그 종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사진 보여드린 건 좀 약간 드라마틱한 거고요. 그게 뭐 일부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일부 정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것 한 20-30% 정도, 10% 정도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손상이 돼 있고 그 일부 밀랍본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실록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게 생지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한지의 모습이고요. 되게 상태가 괜찮고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요. 그 밀랍이 처리된 거 역시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손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색깔은 좀 변했지만은 과연 얘네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실록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상태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얘네들이 위중한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줍니다. 그 전에 잠깐만 히스토리 보면 전주에 왔으니까요. 최초의 조선왕조실록이 제작된 건요 2부가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춘추관하고 그 충주에 있는 충주사고에서 보관이 됐는데 그 세종 때 그 2군데 있으니까 워낙 우리나라 외침이 많다 보니까는 이걸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갖고 그때 전주사고하고 성주사고를 이제 늘리게 됐습니다. 세종 때.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임진왜란 때 모든 서고들이 다 소실됐는데 전주서고만이 이게 임난 때 이것들을 다 저쪽 그 산 쪽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내장산이랑 이쪽 부분으로 다 전주 유생분들이랑 그 전주 시민들이 다 이걸 끌고 가갖고 산 속에서 이걸 지켜냈습니다. 그래갖고 전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거를 카피해갖고 다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고,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실록은 바로 이때 전주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4카피가 남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원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록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복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손상 상태가 이 정도다, 얘는 아주 심각하다, 얘는 좀 덜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이 같은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이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큼이면 심각한 거고 얼마큼이면 덜 심각한 거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과연 수치화 나타낼 수 없을까, 좀 이것들을 갖다 어떤 수치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요. 가장 이런 것들을, 종이가 손상된 것들을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강도를 측정해서 얘가 강도가 얼마큼 나왔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손상 상태라는 것들을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화재를 갖다 우리가 찢어서 실제 강도를 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각종의 이제 분석 기기들이, 장비들을 갖고선 재는데요. 요즘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 어떤 금속이나 뭐 유물을 봐도 금이 몇 %인지, 철이 몇 %인지, 아연이 몇 %인지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로 된 종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비파괴적으로 이렇게 스캔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손상된지를 갖다 직접적으로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비록 파괴는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구를 했을 때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직접적인 것들을 못 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한 게 이제 마이크로 디스트럭티브라고 미량 분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탄소 연대 측정하듯이 아주 소량의 실험만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얼마만큼 손상된지를 알아보자 했었습니다. 원리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면 이게 종이고요. 그 안에 여러 수많은 섬유들이 있고요. 섬유 안에는 또 수많은 고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셀룰로스라는 고분자인데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인데 얘네들이 보통 종이는 한 1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예를 들면은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이 포도당의 개수가 한 200개 아니면 100개 이 정도로 짧아지면 종이는 부서질 정도로 되고요. 보통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포도당의 길이가 1000개만 이하만 되더라도 강도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길이를 갖다가 재면은 얘가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상을 알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종이가 노화되면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그림처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짧아지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이의 강도가 약해지고요. 또 다른 경우는 끊지는 않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화학 반응, 흔히 우리가 뭐 산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끊지는 않지만은 종이가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이가 오래되면은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련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갖고요, 이런 과정, 이거 뭐 복잡하니까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단위에서 분석을 하면요, 얘네들이 얼마만큼 끊어졌고 짧아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이 얼마만큼 산화가 됐는지를 갖다가 아주 미량의 시로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시작했고요. 실제 이렇게 한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분자량이 그 길이가 짧아진 게 과연 강도로 얼마만큼 연관이 있을지 갖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노화가 된 종이들을 갖다 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게 값이 길인데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x축은 시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제가 한 길이가 절반 정도 됐을 때 강도를 재봤더니 한 실제 원래 가지고 있던 강도의 한 4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이 됐을 때 똑같이 반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얘가 줄었을 때 비슷하게 얘네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파괴적으로 얘네들 갖다 강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이런 미량의 시로만을 가지고 화학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 손상이 된지를 갖다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실제 전국에 있는 한지를 갖다 수집해서요 했고요, 또 직접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그래프가 좀 낯서실 텐데요. 그냥 보시면은 이게 봉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모여 있는 두 개로 딱 그룹이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셀룰로스, 아까 말했던 그 고분자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데, 보면은 대부분 한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일부 한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냐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통 방식으로 한 겁니다. 전통 잿물을 이용해 갖고 만들었던 한지들이고요. 여기는 현대 약품들, 뭐 수산화토염이나 강한 알칼리성의 그런 약품들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당나무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분자량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여기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당나무인데요. 보통 우리가 목재를 갖고 종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목재로 만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길이의 한 절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워낙 강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당나무하고 한지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분자량, 그 성질을 갖다 그대로 한지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측정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전 세계에서 셀룰로스라는 물질 중에서 박테리아 셀룰로스를 제외하고 식물에서 나올 수 있는 셀룰로스 중에서는 한지에서 나온 이 섬유가 가장 길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제 당나무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도 쓰기 때문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용된 종이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분자량이 높다고 그랬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거 보면요, 저희 거에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단순히 이거는 원료를 당나무로 써서 이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하는 방식 자체들도 잿물을 우리가 했던 전통 방식을 따라야지만 그 고유의 그 분자량이 활용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나무를 썼지만은 아무래도 그 제가 어떤 약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좀 더 종이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여담인데 이런 특징적인 피크 나한테 이게 뭐냐면요, 당나무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다른 원료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원료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제조 방법 자체가 한지가 상당히 높은 분자량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같은 한지라고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현대에서 어떤 약품을 갖다가 희거나 이렇게 펄핑 과정에서 다른 약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가지고 있던 한지의 그런 높은 분자량이 없어지고 일반 목재 펄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반응이 느린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그 각종 종이로 사용되는 원료들의 그 분자량을 재봤는데 이게 길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000에서 한 7,000이 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포도당이 한 7,000개 이상이 일렬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한지가 벌써 길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걔네들에 대한 강도가 감소되고, 다시 말해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른 원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보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이만 긴 게 아니라 길이가 길어도 얘네들이 분해되는 속도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얘네들이 분해되는지 그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숫자가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가, 이 값이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빠르게 분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한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중간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펄프고요. 일본 화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화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만요, 속도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지보다 거의 그래도 한 1.5배 이상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한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 분자량은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요. 분해되는 속도는 절반 이하로 느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종이가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을 버틴다면 우리는 400년, 5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지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 종이는 되게 하얀데 우리 종이는 약간 누런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색도를 찍거나 이래도 보면은 더 하얀데 왜 우리 한지는 이랬을까였고, 이게 좀 아쉽다라고, 좀 더 희게 만들면 안 좋을까, 어떨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전통 한지가 보면은 가수분해 있고 뭐 여기 산화라고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해 갖고 그 종이를 약간 노랗게 만드는 게 리그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종이 내에 약간 누렇게 있는 게 그 닭섬유에 원래 있던 것들이 전통 잿물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빠져나가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요. 얘네들이 색깔은 약간 노랗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에 황산화제 같이럼 종이에 대한 황산화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기 외부의 오염 물질이 오게 되는 그 물질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근이란 물질이 먼저 반응을 해서 걔네들이 이제 브로킹을 하고 실제 우리가 중요한 강도의 중요한 그 셀룰로스는 보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은 좀 변해서 좀 누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강도나 보존 측면에서는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한지를 갖다 그렇게 시게 만드는 거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가장 한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갖고 과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했는데 간단하게 숫자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770, 870 이 숫자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요즘 만든 한지가 한 1,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선왕조 실록이 이 생지본 같은 경우에는 한 350년 정도 임난 이후에 제작된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700에서 900 정도, 95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약 40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종이가 이 값으로 환산하면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종이가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 정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거의 400년 가까이 된 종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보다 더 분자량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랍본이 생지본에 비해서 더 손상이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300 정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종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밀랍본 같은 경우는 한 50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종이랑 비슷하고요. 물론 손상이 심각한 것들은 한 200까지 떨어져서 조금 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분자량적 그런 레벨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생각보다 한지가 너무 그 보존성 측면에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생지본 같은 경우 지금 워낙 높은 값에 있고요. 우리가 여기 300 정도가 요즘 쓰는 산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밀랍본이 한 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 부근에서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화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 선이 조금 요 부근에 있다는 거는 실제로 산화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를 갖다 외부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얘네들이 저항성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비교하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종이하고 서양 종이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한지가 과연 얼마만큼 보존성이 좋은지 비슷한 시기에 때 연구된 것들을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왼쪽 게 우리 한지고요. 비슷한 이제 똑같이 한 500년 정도 된 종이를 봤는데 우리 한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랍본도 심각한 게 300이고 생지본은 약 900 정도 됐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서양 종이는요 좀 양호한 상태가 한 160 정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보존성 측면에서 이 서양 종이는 코튼 린터라고 해서 면으로 만든 종이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원료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지의 그 보존성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이 왜 손상됐는지 막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막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은 그 지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방산들이 조선왕조 실록의 밀랍본을 갖다가 많이 손상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얘네들도 손상에 대한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저는 이 지방산 그 롱체인의 고급 지방산들이 이렇게까지 손상을 시키는 것도 드라마틱하게 손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물질들을 찾아봤는데 바로 이 구연산이라는 그 시트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시트릭 애시드라는 이 물질은 밀랍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디서 생성된 건데 이 물질이 어디서 생성되냐면은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주로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물어봤었다. 미생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냐 했더니 지하실에 습기가 찼을 때 구두를 보관하고 나면은 구두 위에 있는 왁스층에서 이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습기가 높을 때 미생물이 번식하고 걔네들이 왁스를 먹고 나서 뱉어놓은 물질입니다. 그럼 다시 유추하면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전주서고 되게 좋은데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갖고 습기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이 나왔다는 거는 높은 습도에 노출되었고 그런 미생물,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한
적이 있다는 거였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진왜란 때 얘를 갖고 서구에 이동시키고 그때 여러 가지 비바람이나 동굴에서 보관하고 이런 얘기를 역사적 사료를 봤을 때는 아마 그 시기에 그런 보관 과정 중에서 그런 미생물들이 번식해갖고 이런 물질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한지가 아까 포럼에서 한지 1000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한지가 몇 년 가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냥 생지분 밀랍이 없는 한지는 몇 년이 갈 것이며 밀랍이 있는 한지는 지금 몇 년이 갈 건지를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룰로스라는 물질의 길이를 갖다 측정하고요. 한지의 실록을 처음 만들었을 때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길이를 안다면 약 500년 전에 그때의 길이를 안다면은 우리는 미래의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0년 전에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의 펄프의 원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목재 수종에 따라 다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상당히 럭키했던 게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다행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지는 당나무 원래 섬유가 가지고 있던 특히나 일년색 인피 섬유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분자량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조선시대에 있는 닭과 지금의 닭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분자량을 지금의 닭으로 똑같이 만들면은 그 분자량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분자량과 비슷하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수집한 한지를 갖고 측정해 봤더니 약 이 정도 실내 플러스 마이너스 80 실내도 95% 구간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추정하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지가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이는 전 세계에서 한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양에 할 수 있는 종이도 없고요. 일본의 화지도 할 수 없고 선지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나 화지는 아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미 셀룰로스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추정할 수 없는데 우리 한지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밀랍이 없는 거는요 4000년이 이상 갑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가 1000년 간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밀랍본드에 앞으로 1000년 이상 끄떡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예전에 전주서고처럼 이렇게 자연에 의지해서 보관했을 때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나 그 국가기록원에서 온습도가 일정한 공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보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보시면은 닭 인피섬유에 리그닌이 남아있는 게 색깔을 약간 덜 희게 만들고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걔네 역시도 종이를 갖다가 어떤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보존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의 인피섬유에는 셀룰로스의 높은 중합도하고 그 다음에 느린 분해 속도가 종이의 보존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 연구된 제가 비교했던 샘플 중에서는요, 아직까지 이 한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보존성을 꺾을 수 있는 물질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연구는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그 규장각에서 온습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은 습도가 50%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49, 50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미묘하게 변하는 에 따라서 과연 얘네들의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는지, 그러면서 몇 도씨에서 어떻게 보관하면 더 좋을 것인지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종이 한지 쪽이나 이런 종이를 보존하는 이 기술은요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는 이런 위산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 항상 외국에서 이걸 같이 하고자 이런 제의들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선조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럭키하게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특히나 제가 종이를 원래 한지를 전공한 게 아니라 종이를 전공했지만 종이를 전공하다 한지를 이렇게 접했을 때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재료라는 것들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명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지의 보존성에 관련된 것들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이야기로는 천년 간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정을 해서 이 보존성이 우수한 건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포럼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